제가 오늘의 발제 내용을 담아서 토론 질문을 3개를 만들었는데요. 그 질문에 따라서 하나하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의 전공교육, 특히 공학교육이 괜찮은지, 그 소속 교육자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진솔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우리가 공학을 가르치는 것이냐,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냐,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냐, 저는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화공과를 선택했다, 무슨 인서제공학과를 선택했다 이럴 때 화공과는 무슨 화학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 것, 기계과를 가면 자동차를 만드는 것, 이런 생각을 되게 합니다. 그렇지만 공과대학 기계과 졸업한다고 해서 자동차 엔지니어도 제대로 못 갈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니까 화공과를 나왔다고 해서 화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느냐? 회사에서 가지고 계신 기술을 교수가 사실 알기도 어렵고, 사실 그거를 우리가 가르치자면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르치는 건 공학인데, 아까 사실 이준호 교수님께서 그 기초 이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근데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 보내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런 과목들이 대개 열역학, 유체역학 이런 과목을 많이 가르쳐서 보내라고도 하세요. 또 그러니까 수요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생각도 또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일률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공학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저는 그게 우리의 괜찮은가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아닌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게 what to teach 그리고 how to teach인데, 이제 how to teach를 논하기 전에 what to teach 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학 자체를 가르칠 거냐, 기술이냐, 기능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반성들이 좀 없었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도 합의된 그런 논의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체계적인 고민이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권원영 교수님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이 죽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우리가 이미 옛날 사람이고 옛날 방식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미래 세대에 똑같은 방식을 주고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그런데 이제 미래에도 그게 정답일 거냐 하는 질문에는 우리가 좀 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끌겠다라는 일종의 오만함 같은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 다 필요 없고 프로젝트가 좋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지, 지식을 전달하고 그렇게 외우게 하고 그런 훈련 방식은 이제 졸업은 했지만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다시 경험하면서 쌓아야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법학자잖아요. 엔지니어링 법을 개정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에 엔지니어링 과제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게 기술 등급을 이렇게 매기게 돼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위에 기술사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격 제도하고 학력과 경력 제도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능력도 지금 없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의 돈을 매겨서 그게 공사비로 책정이 되고 그것이 대가로 지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혁신하지 아니하고 기득권을 유지한 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구조,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비합리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 공학교육이
외국에서 배운 것을 가져와서 우리식으로 잘못 고착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계속 후속 세대에게 주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가져오는 폐해가 굉장히 크다. 더 큰 문제점은 우리는 테크노크래트가 올라가서 나라의 중요한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향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너는 공학으로 또 그 전공의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서 수월성을 가르치면서 그것만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공학은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와 사람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지 아니한 채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는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속속들이 이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지니어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제도 자체가 너무 과거형이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엔지니어를 키우는가가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술사 평가부터 시작해 등급제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미래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공학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리를 규명하기보다는 그러면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술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회, 사람, 역사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집어낼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야 되는데 교수님들은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괴리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김자연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축학 전공 학생들의 커리큘럼을 보면 1학년 때 하는 그 수업들이 과연 이 학생들이 이렇게 1년을 공부를 하면 건축에 대한 건축 설계에 대한 열정이 높아질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어려움은 없니? 뭐가 제일 재미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공학 수학이었고 그리고 물리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반면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어려워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 의문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하기 싫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재작년부터는 이제 두 과목이 선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교양이나 전공에 또 도움이 될 만한 교양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풀을 넓히는 그런 걸 했는데요. 저는 교육 과정이 교육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접한 교육에 대한 비디오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 머릿속에 남았는데 그분이 참 흥미롭게 예를 든 부분이 자전거 타기. 본인은 이제 멋있게 한 바퀴를 타고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바퀴의 이 다이아미터가 얼마일 때 몇 미터를 가는지 계산하시오. 자전거 디자인의 역사에 대한 것을 조사해 오시오. 자전거는 절대로 태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학생들이 자전거 타기에 대한 어떤 열정과 궁금함과 이런 게 유지될까라는 그 질문이었는데 저는 공학 교육에서도 고민되어야 되고 그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궁금해하고 열정이 생기는 그런 과목으로 새롭게 좀 튜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학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공학적인 성격이 있고 굉장히 인문학적이거나 예술적인 성격이 있어서 정말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수학이나 너무 어려운 지식에 압도되면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좋은 교육은 이게 뭐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호 교수님이 잠깐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교수님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나 기업들은 원래 있던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그러면 이런 대화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은 학생들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기업들도 미래지향적입니다. 기업들이 학생들을 키워달라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자기네 회사에 와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10년 후쯤에 자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교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체가 들어와서 인발브돼서 하는 것 자체가 10년 후의 미래, 2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 대학 교육은 너무 이론 중심적이다.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만드는 형태의 교육으로 가고 있다. 학생들은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라는
흥미를 좀 일으켜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에서 실은 그런 일들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수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학생들에게 요리를 시킵니다. 요리를 시켜서 그 원료가 어떠한 온도와 시간의 공정의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재료로 변신하는지를 스스로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산업에서 쓰이는 원료와 프로덕트로 치환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교수님 수업 듣고 나서 굉장히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별적인 교수의 노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공과 대학 전반적으로 같이 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네 분의 말씀은 억지로라도 종합을 해보면 교육을 그래도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교육자인 대학 교수들과 같이 배워가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교육의 객체가 될 수 있는 학생들과의 그 괴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과 기관들과에도 약간 격차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좁히는가. 근데 좁히는 방식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지금의 틀을 깨는 미래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정도로 뭐 러프하게나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 개별 교수 입장에서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이게 개인적인 노력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학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 전체 차원에서 이게 정말 커미트먼트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모든 교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일단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향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구체적인 뭐 방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차피 다양한 방법을 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공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들어올 때는 화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1학년에 딱 들어오면은 이 학생들이 물리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을 저희는 다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학생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제일 좀 부담이 많이 가는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화공을 한다 그러면 화학이라는 틀 안에서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수학을 쓰는데 사실 공학 수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친 것 같이 이론적으로는 다 되지만 사람이 자기가 안다고 해서 그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쉽게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보다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수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40명 클래스 정도, 50명, 40명 클래스 정도 되는데요. 학생들을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는 수동적으로 살지만 대학 들어와서 되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번에 도전해 봐라. 학점 제가 통계까지 내서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대학원 간 학생들의 평점은 3.65 플러스 마이너스 0.4. 취업한 학생들은 3.4 플러스 마이너스 0.4. 취업 안 된 사람은 3.2 플러스 마이너스 0.5. 제가 숫자까지 다 기억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학원 간 학생들의 그 학생에서 가장 학점이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4.0부터 2.2 정도 됩니다. 대학원. 취업한 사람이요 4.0부터 3.2 정도 2.2 정도 됩니다. 취업 안 된 사람이요 4.0부터 2.2 정도 돼요. 하나도 차이가 없으니까 제가 학생들에 가서 설득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학점이 좋아도 인터뷰나 자기소개서가 제대로 안 되면 취업도 어렵다. 그런데 가장 학생들이 오는 게 뭐냐면 스토리가 없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그거를 설득한 끝에 학생들이 이제 저를 따르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뭐 영광에서 밀린 애들만 저희 반에 와서 듣고 막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러다가 한 3년 전부터 광클릭을 하지 않으면 저희 반에 못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나름대로 사실 진짜 솔직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내고 지난 학기에는 제가 모든 거를 다 오픈을 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인터넷 써도 좋고 뭐 해도 좋고 모든 거를 다 가지고 풀어라. 그런데 학생들이 느낌을 물어보니까 공부 안 하면 아무리 다른 거 봐도 소용없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그게 도전을 통해서 한다는 걸 알고 저는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도전하지 않는 게 교육자로서 고민이고 학점에서 탈피하는 수업을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성과를 거두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김지향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학생들과 같이 좀 이해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학생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열정이 무엇인지 관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으로 저는 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한 학기 혹은 1년을 함께 할 때에 관심 있는 게 생기면 같이 이렇게 옆에서 코칭을 해주고 그쪽으로 또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이 전공에서는 건축학 설계 프로젝트가 이제 주 교과목인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디자인 공모전이나 저희 캠퍼스 타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설계를 저희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가 사회에 나가면 이런 것과 비슷한 일을 하겠구나라는 그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학과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셔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학교육 포럼은 학교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평교수들이 모여서 교육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포럼을 시작했던 7명의 선생님들도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학생들에게 센스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학습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권한영 교수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전공이 행정법을 전공한 법학 연구자인데요. 저는 이 과목을 제가 배운 대로는 하질 않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키워야 될 때 강의해야 되면 법조인용으로 가르치죠. 행정고시를 봐야 되는 공무원을 만드는 쪽에는 법을 어떻게 잘 만들고 일을 잘하게 할 것이냐로 컨텐츠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학생들에게 그 사람을 어떤 프로페셔널로 키울 것인가에 맞추어서 컨텐츠를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 문제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뭐냐면 우리가 너무 수월성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잘 가르쳐서 수월성 있게 내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창의적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이 모델링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는 공학도를 만드는 구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논의해야 된다. 대부분의 이제 저희 공대 정도 올 훌륭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고나 영재고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학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그 특목고의 연장선에서 수어성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간성 내지는 리더십 같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준호 교수님이 마지막에 제언을 해주셨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수요자 지향적인 교육으로 좀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좀 돌자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연구와 교육이 괴리되어 있는데 논문이와 논문을 쓰지 말고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닫힌 교육을 하지 말고 좀 열고 개방적으로 교류하고 협업하는 이런 융합형 교육을 해보자는 이런 제언을 해주신 거라고 제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제언들이 있을까를 한번 들어보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세대는 사실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해까지는 1년에 900명이 나갔는데요. 제 다음에는 유학 시험이 없어지면서 2만 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한국에서 2만 명이 나가다 보니까 뭐 정말 공부 안 하던 사람도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뭐 신통치 않게 공부 안 하고 놀고 뭐 당구 치고 그러던 친구들이 김포공항을 지나서 간 다음에 미국 가서는 펄펄 날았어요. 더 기적적인 일은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시면 또 다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떤 그 노벨상 수상자였는데 최닌 양이라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기적이 무엇인지 왜 그게 기적이 아니라 현실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 동양식 교육은 연역적인 교육을 하는 데 비해서 서양식 교육은 귀납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그 하는 교육은 제너럴 팩트를 그냥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프린시플을 다 가르치면은 그거를 금세 받아들이고 또 순서를 정하는데 쉽습니다. 지식을 빨리빨리 그 주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시험 보면 점수가 탁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애들이 갔는데 정신력으로 좋은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막 시키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말로 하면 창의성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이 어떻고 이런저런 불평을 했어요. 그거에 비해서 서양식 교육이라는 것은 귀납적이죠. 경험에 의한 교육을 하자. 아까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하자 뭐 이런 말씀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거기서 일반적인 원리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조금 더 가능하면 귀납적 교육으로 가는데 그것이 성적을 내거나 이런 데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패스페일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번 학기에 수치해석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애들이 거의 안 쓰려고 그러는 매틀랩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푸시를 해가면서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가지고 네가 성공하면 네 이력서에 쓸 때 스토리를 쓸 수 있다. 문제를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아 그래 됐다. 너는 분명히 나중에 이걸 풀 텐데 지금 안 보이니까 해답이 없는 걸 네가 풀었다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울 거냐. 이제 농담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귀납적 교육으로 조금 방향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제도나 또는 교수들의 마음이나 또 학생들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왜냐하면 학생들은 아직도 고등학교 때 그 교육에 익숙해서요. 굉장히 그 성적에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장학금도 성적까지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뭐 네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그 데이터도 얘기하면서 3.4 맞은 네가 3.6 맞은 쟤를 볼 때 네가 못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예전의 방식을 좀 탈피하고 조금 더 경험에 의한 귀납적인 교육을 해간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준비된 학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학이 어떻게 보면 귀납법적으로 경험에 의한 그 학문 성향이 강하다면 인문과학이나 또 사회과학들은 연역법적인 접근 방법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포럼의 주제는 인문계와 이공계 간에 어떻게 상호 소통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다음 논의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선생님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김자영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맞는 답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창의력과 혁신이 계속 언급되면서 그것을 겸비한 개인이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기고 다양한 방면에서 두루 살필 수 있는 그 능력을 사회에서 요구한다는 것도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내가 이제 하는 것이 틀릴까? 틀리기 때문에 틀릴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줄여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육 과정에서 뭐 1번은 정답, 나머지는 오답. 너는 오답을 했으니까 너는 성적이 낮은 학생이다. 이런 것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온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미스테이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지만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오리지널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좀 마음대로 좀 발표도 해보고 만들어보고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연히 또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또 배우고 같이 즐기고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보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즐거움을 또 한쪽에 두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챌린지 드리븐 러닝이라는 또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이슈를 해결하면서 본인이 참여해서 그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는 그 체험을 교육 과정에서 느낄 수 있다면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그렇게 첫 발을 내디는 저희 졸업생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학교육도 과감하게 우리가 하던 방식들을 한번 새롭게 판을 까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사회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마인드가 있는 공학자를 키워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권원현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베이스 지식을 익혀야 되는 형식의 공학교육 과정. 그 다음에 체험형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어떤 것은 훈련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실제 적용해 보는 것. 이렇게 학수 번호에다가 표준을 주는 거예요. 그런 표준안을 주어서 이제 이걸 자기가 모델링 해가지고 선택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대안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두 번째는 한 교수님이 15주간, 16주간을 넉 달 내내 만나야 되는 그리고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응용으로 그냥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이제 공학과 사회과학을 이게 연동시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건축하면 이제 법을 왜 그렇게 하는지, 행정법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 3주간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믹스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나 그 협업 2분이나 3분 정도, 아주 많아도 4분 정도를 팀으로 묶어서 이걸 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면 어떨까 하는 2가지 제안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주신 것 같아요. 팀 티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은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으로 교과 과정을 설계하는 그런 자유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 질문을 한두 개만 그래도 예의상 받겠습니다. 혹시 네. 화공 쪽에서는 적어도 학점에 대한 부담은 저는 갖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물론 학점이 뭐 2점 매치되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화공 계열 회사 뭐 주요 그룹들에서 영어 점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첫째, 어떤 회사는 주요 과목에 대해서만 재수강 안 한 성적만 평점을 봅니다. 즉 이제 물리화학, 유체역학, 열전달 그런 과목 몇 개 딱 잡아가지고 반응공학 이런 것만 가지고 학점을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회사 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뭐 ROTC 하고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도전해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스토리로 엮어가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체적으로 어느 사회나 그 순서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구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고 그거에 의해서 인생이 평생 가는 건 아니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확실하게 잡히는 숫자에 조금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100%는 아니지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건 어른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생활비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학교의 철학이 기본적으로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개념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해결이 안 될 때는 교수님들을 찾아가시면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갖고 계세요. 의외로 찾아오지 않아서 그 기회를 못 찾아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의논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법이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준호 선생님 발제자시니까 마무리 발언 듣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몇 년 전에 저희 교양학부 이제 개선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거기도 위원으로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몇 가지 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교양학부 교수님들의 강의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과에 있는 강의 평가를 비교를 해보면 교양 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좀 낮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교수님하고 자주 컨택이 있을수록 실은 나는 만족도가 높았다. 그 작은 차이인데 교수님하고 몇 번 얘기해 본 것 때문에 실은 난 이 강의가 나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수님들과 조금 더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고 싶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자기 주위에 두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공학교육을 바꾼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공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좀 이러한 공학교육에 대한 혁신 문제도 같이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런 포럼을 통해서 해법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원래 포럼을 시작할 때 반성문을 한번 써보고 문제를 한번 공개적으로 제기를 해보자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이 얘기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보고서 소책자 형태로 나눠서 형 교수들이 느끼는 교육에 대한 어떤 공감대 같은 보고서를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7월 달 정도는 작은 보고서를 작은 책자를 내서 그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조금 넘겨서 정말 죄송하고요. 4차 교육 포럼 공학교육 뭐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Education of the Engineer, for the Engineer, and by the Engineer라는 주제로 좋은 발제를 듣고 또 세 분의 토론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이공계와 인문계를 어떻게 상호 융합하고 소통할 것인가 주제로 할 것이고요. 아까 강의평가 얘기 나왔는데 저희가 교무처에 부탁을 했습니다. 강의평가 내용을 데이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정말 저희 학생들이 평가하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티칭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보고 한번 얘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발제를 준비해 주시고 발제를 주신 이준호 교수님과 또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세 분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